마님, 저 빈술독을 사두세요. 술도 없는데 빈독을 사서 무엇하느냐?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당장 내일 끓일 장국거리가 없어 밥솥이 비어가던 유난히 길고 혹독한 흉년의 어느 날, 작은 주막을 꾸려가던 청과부 헤란에게 빗속에서 겨우 거둔 어린 여종 월희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합니다. 먹을 쌀을 사도 모자랄 판에 장터 한 구석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거무튀튀하고 낡은 빈 술독들을 전부 사들이라는 것이었죠. 과부가 이제 미쳐서 빈독 장사를 하려나 보다. 억울하게 남편을 잃고 시댁 친척들에게 세간살이까지 털린 채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던 여인,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겨울 새벽 길거리로 쫓겨났던 어린 여종,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두 여인이 세상이 버린 빈독을 붙들고 자신들의 운명을 다시 빚어내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장터 귀퉁이에 작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별이 아직 하늘에 남아있을 무렵 주막 안에는 벌써 불빛이 일렁였지요. 해라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는 여인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귀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른지, 부엌 쪽에서 쥐가 설치는 소리는 없는지, 그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물은 주막에서 20걸음 거리였습니다. 새벽 찬 공기 속에서 두레박을 내리면 물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지요. 해라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돌아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장꾼들이 몰려들기 전에 장국을 끓일 수 없었지요. 부엌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먼저 눈을 찔렀습니다. 해라는 눈물이 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간밤에 우려둔 멸치 국물을 보태고 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비로소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해란이 부엌을 맡으면 남편은 술독을 돌보았고, 해란이 손님을 받으면 남편은 뒤에서 그릇을 날랐습니다. 둘이 나누어 하던 일을 이제는 혼자 하고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뜨던 날 밤, 시댁 친척들은 이튿날 아침부터 세간을 들고 나갔습니다. 장롱도 녹그릇도 남편이 아끼던 술독 2개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해라는 막지 않았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데리고 이 주막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국이 끓어오르자 해라는 뚜껑을 열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간이 조금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다시 저었지요. 부엌 문틈으로 새벽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장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해라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그날 저녁 밥솥이 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처음 혼자 새벽을 맞던 날, 해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 불을 지폈지요.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방식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새벽이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만복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주막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곡식상과 술도가 한양 객주까지 손을 잡은 사내였지요. 장터 물줄기가 어디서 흘러 어디로 빠지는지 만복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햇살값이 오를지, 어느 도가에서 누룩이 나올지 그 정보가 장터를 돌기 전에 먼저 만복의 귀에 닿았습니다. 만복의 주막은 장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둥이 굵었고 마루가 넓었지요. 처마 끝에 네건 주렴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찰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손님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발길을 멈추었지요. 안으로 들어서면 술 익는 냄새와 고깃국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만복은 그 냄새가 돈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복에게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정이 있었지요. 젊은 날 한양 객주에게 빚을 내어 주막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 빚을 갚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다 새벽을 맞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겉으로는 장터 제1의 주막 주인이었으나 속으로는 빚쟁이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내였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것도 만복을 조이는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15에 얻은 아들이었는데 20도 안 되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만복은 그 뒤로 제삿날 외에는 아들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주막은 그 아이에게 물려주려고 일으킨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빚을 갚기 위해 굴리는 수레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처음 손을 더럽힌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혜란이 쌀을 사러 나서면 곡식상에 미리말을 넣어 값을 올렸고 누룩을 구하러 다니면 먼저 사들여 물량을 막았지요.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 두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를 불렀고 세 번째가 네 번째를 불렀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장사수완이라고 불렀지만 밤이면 때때로 그 말이 자신을 향해 되돌아왔습니다. 계란에 대해서는 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막 하나가 대수롭지 않았지요. 그러나 혜란이 거절할 때마다 그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압박을 가했고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더 독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호감과 시기심이 한데 뒤엉키면 사람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법이었지요. 만복은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법을 너무 오래전에 잊어버렸으니까요. 혜란의 주막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지요. 장날 저녁 동전 한 입 없이 발을 끌며 들어오는 장꾼에게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나왔습니다. 배를 고른 아이가 주막 문 앞에 서 있으면 어느새 식은 밥 한 덩이가 아이 손에 쥐어졌지요. 혜란은 그 일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픈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러다 우리 소치 먼저 비겠구나. 혜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굶은 사람 앞에서 밥을 감추면 그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못마땅한 마음과 닮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 어느 쪽으로도 가라앉지 않았으니까요. 혜란이 처음부터 이런 성품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살림 걱정의 마음이 좁아질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뜨고 혼자 버티는 시간이 쌓이면서 혜란은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넉넉할 때 베푸는 것은 쉽지만 빠듯할 때 베푸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버티게 해준다는 것을. 한 사발의 숭늉이 사라지면 살림이 거덜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빈자리가 다음 날 아침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장터 사람들은 혜란의 주막을 따뜻한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복의 주막이 넓고 번듯하다면 혜란의 주막은 작고 허름했지만 문턱이 낮았지요. 다리 아픈 노인이 쉬어가고 길 잃은 아이가 잠깐 앉아 있다 가고 몸 불편한 포졸이 국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혜란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다음에 오면 지난번 일을 물었지요. 그 천성이 씨앗처럼 땅속에 조용히 박혀 있었습니다. 훗날 가장 어두운 밤에 싹을 틔울 씨앗이었지요. 그해 여름 장맛비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장터 흙길은 진창이 되었고 처마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지요. 혜란은 마지막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처마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짐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지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흠뻑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발목 한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헤라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처마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두려움인지 지침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눈빛이었습니다. 헤라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켰습니다. 안으로 들이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기척을 들었는지 이미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헤라는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헝겊으로 몸을 닦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것이 얼마나 오래 비를 맞았는지 짐작이 갔지요.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였습니다. 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면서 낮게 말했지요. 뼈만 남았구나. 그 말 속에 꾸짖음은 없었습니다. 오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또 다른 고단한 삶을 알아보는 눈빛이 담겨 있었지요. 헤라는 미음 그릇을 받아 아이 입에 조금씩 떠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고 흘렸지만 2숟가락쯤 넘기고 나서야 아이의 목이 조금 움직였지요. 헤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아이가 다시 눈을 감자 헤라는 그릇을 내려놓고 아이의 발목멍 위에 젖은 헝겊을 얹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만 사람을 거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왔지요. 헤라는 그동안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상처를 씻기고 낡은 옷을 기워 입혔습니다.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헤란의 방식이었지요. 열흘쯤 지난 어느 저녁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였습니다. 아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월이라고 합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월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입이 열리자 막혀 있던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희는 큰 술도가에서 4해를 일한 여종이었습니다. 처음 2해는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이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고 밥은 항상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술도가 창고 구석이 따뜻했기 때문이었지요. 발효 중인 술독들이 내뿜는 온기가 겨울밤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술 빚는 일을 맡게 된 것은 3번째 해부터였습니다. 술도가 주인 마누라가 어느 날 월이의 손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지요. 손이 야무지구나. 내일부터 술밥을 안 쳐봐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쌀 씻는 법, 누룩 고르는 법, 독 숨 쉬게 하는 법, 술밥 온도 재는 법을 하나씩 몸으로 익혔지요.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손끝이 먼저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래된 빈 술독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창고 청소를 하면서였습니다. 술도가 창고 깊숙한 곳에는 수십 년 된 빈 술독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주인은 그것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팔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월희가 그 독 하나의 실수로 새 술밥을 담았는데 며칠 뒤 열어보니 새 독에 담근 것보다 훨씬 깊고 부드러운 향이 올라왔지요. 독 안쪽에 수십 년 동안 스며든 누룩향과 술기운이 새 술을 빠르고 깊게 익힌 것이었습니다. 월희는 그날 이후 빈 술독을 달리 보게 되었지요. 그러나 술도가 주인은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병든 노비 하나가 술밥을 먹지 못하고 쓰러지자 월희가 술밥 한 줌을 떠다 주었지요. 그것이 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은 매질을 했고
이튿날 아침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월희는 어머니가 남긴 놀이개 하나만 품에 쥐고 길을 나섰지요. 발목을 삔 것은 빗속에서 길을 잃고 넘어지면서였습니다. 월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월희의 밥그릇을 들어 밥을 더 얹었습니다. 수북하게. 월희는 그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고개가 한동안 올라오지 않았지요. 장날이었습니다. 헤라는 이른 아침부터 광주리를 들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쌀과 누룩을 사야 했지요. 흉년 기미는 아직 없었지만 요즘 들어 쌀값이 조금씩 오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만복이 뒤에서 손을 쓰는 것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월희는 혜란의 뒤를 따라 장터로 나왔습니다. 몸이 회복된 뒤로는 혜란 곁에서 자잘한 일을 거들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부엌 아궁이에 불을 넣고 그릇을 씻고 마당을 쓸었지요. 말수가 적었지만 손이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장터 한쪽을 지나다 혜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만복이 내놓은 낡은 빈 술독들이 쌓여 있었지요. 크고 작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만복의 수아가 옆에 앉아 헐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흘끗 보고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월희가 혜란의 소매를 가볍게 붙잡았지요. 마님, 저 술독들을 사두세요. 혜란은 의아한 눈으로 월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술도 없는데 빈독을 사서 무엇하느냐? 월희는 시선을 독 쪽으로 향한 채 조용히 말했지요. 술은 쌀로만 익는 것이 아닙니다. 독이 술을 익히는 법도 있습니다. 혜란은 그 말의 뜻을 선뜻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월희는 조금 더 설명했지요. 술도가 창고에서 실수로 오래된 빈독에 술밥을 담았던 일, 며칠 뒤 열었을 때 새 독과 전혀 다른 향이 올라왔던 일, 오래 술을 담았던 독 안에 누룩향과 술기운이 스며들어 새 술을 빠르고 깊게 익힌다는 것을. 혜란은 말없이 듣다가 월희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꾸며낸 눈빛이 아니었지요. 이미 몸으로 겪은 것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게 얼마나 되느냐? 혜란이 물었습니다. 월희는 만복의 수아에게 가격을 물어보고 돌아왔지요. 독 10개의 엽전 20잎이라 했습니다. 혜란은 광주리 안에 든 돈을 세었습니다. 쌀과 누룩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지요. 월희는 잠시 망설이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혜란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지요. 월희가 품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던 물건이었습니다. 마님, 이걸 팔아 독을 사세요. 혜란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월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독들이 없으면 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술이 나오지 않으면 주막이 서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혜란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빌리는 것이다. 술이 팔리면 반드시 다시 찾아주마. 월희는 그제야 놀이개를 혜란의 손에 얹었습니다. 혜란은 그것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내려다보았지요. 가볍디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술독을 사온 날부터 월희는 분주해졌습니다. 주막 뒤뜰에 독들을 늘어놓고 하나씩 살폈지요. 혜란은 그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월희가 독 주둥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모습이 술도가에서 보낸 내 해가 이 아이의 몸 안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월희는 독을 두드렸습니다. 손가락 2개를 모아 독병 여기저기를 가볍게 두드리며 귀를 기울였지요. 어떤 독은 맑은 소리가 났고 어떤 독은 탁하고 먹먹한 소리가 났습니다. 혜란이 물었습니다. 소리로 무엇을 아느냐? 월희는 독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지요.
죽은 독과 산독이 있습니다. 소리가 맑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먹먹하면 이미 숨이 막힌 것입니다. 10개의 독 중에서 월이가 쓸만하다고 가려낸 것은 7개였습니다. 나머지 3개는 안쪽에 곰팡이가 슬었거나 금이 가 있었지요. 헤라는 그 3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월희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믿어야 했지요. 독을 깨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월희는 먼저 독 안에 물을 부어 하루를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을 버리고 볏짚을 태워 연기로 속을 훈증했지요. 연기가 독 안 깊이 스미도록 주둥이를 막았다. 열기를 반복하면서 묵은 냄새를 걷어내고 독의 숨구멍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이 하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이 걸렸지요. 헤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배웠느냐? 월희는 짧게 대답했지요. 술도가 창고 청소는 늘 제 몫이었습니다. 그 말이 헤란의 가슴에 조용히 얹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시켜서 한 일 안에서 스스로 알아낸 것이었지요. 월희는 그 시간이 고단했을 것인데 고단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을 깨운 뒤에는 묵은 술밥을 조금 넣어 하룻밤을 두었습니다. 독 안에 남아있는 누루 기운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월희는 독 주둥이에 다시 코를 댔습니다. 헤란도 옆에서 따라했지요. 처음과 달리 은은하고 깊은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독이 살아났습니다. 월희가 말했습니다. 헤란은 그 향을 한동안 맡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막 뒷뜰에서 나던 냄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요. 오래된 것이 새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헤라는 그날 처음으로 코끝으로 느꼈습니다. 독이 깨어난 뒤 헤란과 월희는 처음으로 함께 술을 빚었습니다. 쌀을 씻고 불렸다가 술밥을 안치고 누룩을 갈아 섞은 뒤 깨운 독에 담았지요. 월희가 하나씩 이끌었고 헤란이 따랐습니다. 작은 주막 부엌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꼴을 비웃었습니다. 만복의 수하 중 하나가 일부러 지나다니며 말했지요. 과부가 이젠 빈 독 장사를 하려나 보다. 헤라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귓속에 남았습니다. 빨리 술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헤란의 가슴 안쪽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지요. 독을 볏짚 연기로 훈증하는 과정에서 헤라는 자꾸 물었습니다. 이제 됐느냐? 월희는 조금 더 해야 합니다라고 했지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시즌이 지나면 또 물었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월희는 헤란의 목소리에 담긴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마님이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생각했지요. 쌀값이 오르는 것도 월희 자신의 놀이개를 팔아 독을 산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월희도 모르게 손이 빨라졌습니다. 충분히 말리지 못한 독에 술밥을 담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헤라는 아침 일찍 독 앞에 쪼그리고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코를 찌른 것은 은은한 술향이 아니었습니다. 시큼하고 텁텁한 냄새였습니다. 술이 쉬어버렸지요. 헤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월희는 그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의 놀이개까지 내놓으며 시작한 일이었는데 자신이 서두른 탓에 망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훈증이 부족했습니다. 독 안에 남아있던 잡내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술밥을 담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월희는 밤이 깊도록 독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독들은 아직 괜찮은지 같은 실수를 또 한 것은 없는지 하나씩 다시 살폈지요. 마당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월희는 두 무릎을 모아 안고 독 옆에 앉아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를 죽인 울음이었지요. 술도가에서 쫓겨나던 날도, 비 오는 처마 밑에 쓰러지던 날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월희는 울고 나서야 알았지요. 이튿날 아침 월희는 혜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지요. 밤새 운 흔적이었습니다. 마님, 제 잘못입니다. 마음이 급해져 훈증을 줄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놀이개까지 내놓으며 시작한 일을 망쳤으니 벌을 내려 주십시오. 혜란은 월희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마당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다시 해보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꾸짖음도 한숨도 아깝다는 말도 없었지요. 월희는 고개를 든 채 혜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술도가 주인 마누라는 작은 실수에도 매질을 했습니다. 혜란의 말은 그 매질보다 더 깊은 곳에 닿았지요. 오히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두 사람은 다시 독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혜란이 먼저 말했지요. 내가 됐다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 내 손을 서두르게 했다. 월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아니다. 혜란은 짧게 잘랐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볏짚 연기가 독 안으로 스미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요. 뒷뜰 너머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혜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독 쪽을 바라보았고 월희는 주둥이를 막았다. 여는 과정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픈 몸으로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이내 조용한 발소리가 뒷뜰로 가까워졌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숭늉 두 사발을 두 사람 옆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지요. 혜란은 숭늉 사발을 들었습니다. 월희도 들었지요. 두 사람은 말 없이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달빛이 술독 위로 내려앉았고 볏짚 연기 냄새가 뒷뜰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숭늉 두 사발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지요. 괜찮다는 말, 다시 해보라는 말,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이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월희는 그동안 독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냄새를 맡고 독벽을 두드리고 온도를 손바닥으로 가늠했지요. 혜란은 이번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기다렸지요. 여섯째 날 이른 아침 월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혜란은 장국을 끓이고 있었지요. 월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독을 열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뒷뜰로 나갔습니다. 월희가 가장 작은 독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었지요. 혜란은 숨을 참았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아니었지요. 은은하고 깊은 향이었습니다. 거칠지 않고 부드러웠고 어딘가 달큰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란은 나무 국자로 술을 조금 떠서 입에 댔습니다. 독한 기운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혀 위에 얹혔다가 목으로 넘어갔지요. 뒤끝이 맑았습니다. 혜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남은 향을 느끼면서 서 있었지요. 이게 정말 우리가 빚은 술이냐? 월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술도가에 있을 때는 웃는 법을 잊고 살았지요. 혜란의 주막에 온 뒤로도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굴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는데
실패했던 날 밤 독 옆에서 흘렸던 눈물보다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헤라는 그 웃음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술이 있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월희도 기다려 주어야 할 아이였다는 것을. 재촉하면 망가지고 내버려 두면 스스로 깊어지는 것이 술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헤라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바라보다가 부엌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지요. 아침은 먹어야지. 그것이 시어머니의 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뒤뜰에는 술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독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지요. 첫 술의 향이 아직 뒤뜰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술이 익었습니다. 그러나 익은 술이 저절로 팔리는 것은 아니었지요. 헤라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만복의 주막이 장터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데 작은 주막에서 내놓는 술을 누가 사러 오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름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주막 간판이 낡아 멀리서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헤라는 마루에 앉아 오래 생각했지요. 그러나 월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제 만복 주막에 눌리지 말고 직접 손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헤라는 월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드물었지요. 어찌하면 되겠느냐? 월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먼저 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맛을 본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술도가에서 내 해를 보낸 아이의 경험이 담겨 있었지요. 술은 설명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혀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날 헤라는 작은 토기잔들을 광주리에 담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장꾼들에게 술을 한 잔씩 내밀었지요. 처음에는 손을 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공짜라는 말에도 의심부터 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무슨 속셈이냐. 과부가 술을 빚어봤자 맛이 제대로 나겠어. 그런 말이 들려도 헤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잔을 거두지도 않았지요. 다음 사람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처음으로 잔을 받아든 이는 장터 끝에서 나무를 팔던 노인이었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고 허리가 굽어 있었지요. 헤란이 내미는 잔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넘기고 나서 잠시 멈추더니 다시 한 모금을 마셨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독하지 않은데 속이 따뜻하다. 그 한마디가 옆에 있던 장꾼의 귀에 닿았습니다. 한 사람이 잔을 받더니 또 한 사람이 받았지요. 광주리에 담아 온 잔이 하나씩 줄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달랐습니다. 뒤끝이 맑구먼. 쓴맛이 없어. 어디서 난 술이오? 헤라는 주막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헤라는 다시 말했지요. 장터 귀퉁이 작은 주막입니다. 주렴이 낡은 집입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낯선 얼굴이 2명 더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헤란에게는 첫걸음이었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더 데려오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말하면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날마다 헤란이 잔을 돌렸고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다음 장날에 직접 주막으로 찾아왔지요. 장꾼들 사이에서 말이 오갔습니다. 만복 주막술보다 뒤끝이 낫다더라. 값도 비슷하고 맛은 오히려 낫다더라. 어느 과부가 빚었다는데 손재주가 장하다더라. 월희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술독 관리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손님이 늘면 술이 더 필요했지요. 독 하나가 차면 다음 독에 술밥을 안 쳤습니다. 빚는 양을 늘리면서도
급하게 하지 않았지요. 지난번 실패가 몸에 새겨진 덕분이었습니다. 서두르면 쉬고 기다리면 익었습니다. 만복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요. 과부가 빚은 술이 제 주막을 넘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장날마다 주막 앞에 서서 잔을 내미는 혜란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작은 양이었지만 흐름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길이 바뀌는 것은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바뀐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만복은 눈살을 찌푸리며 술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불편함이 그의 발을 혜란의 주막 쪽으로 향하게 만들었지요. 그것이 좋은 발걸음이 될 리 없었습니다. 그해 봄, 고을의 흉년 기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내기철에 비가 늦게 왔고 온 뒤에도 양이 적었지요. 들판의 벼 포기가 예년보다 가늘고 듬성듬성했습니다. 장터 곡식상들이 쌀을 조금씩 쟁여두기 시작했고 쌀값은 열흘이 멀다 하고 올랐지요. 누룩을 만들 재료도 귀해졌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녀도 원하는 양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이 생겼지요. 혜란은 그 변화를 느끼며 조용히 셈을 했습니다. 지금 가진 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누룩은 어디서 더 구할 수 있는지. 살림이 빠듯한 사람일수록 셈이 빨랐지요. 만복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한양 객주에게 잔치술을 납품하기로 약조하고 선금까지 받아둔 터였지요. 그 약조를 지키지 못하면 선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객주와의 거래가 끊기고 그동안 쌓아온 장터의 신용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지요. 만복은 새 독의 술을 급히 담갔습니다. 밤을 새워 술밥을 안 치고 누룩을 갈았지요. 그러나 급히 빚은 술은 맛이 거칠고 사흘이 지나면 쉽게 쉬었습니다. 한양 객주에게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지요. 만복은 도가 앞에 앉아 술 냄새를 맡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몰랐지요. 사실은 알았습니다. 독이 문제였습니다. 만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터에 쌓아두었던 빈 술독들, 그 낡고 거무튀튀한 독들을 헐값에 내다 팔았던 것을 후회했지요. 그때는 창고 자리를 차지하는 짐덩어리로 보였습니다. 팔면 엽전 몇 잎이라도 생기니 내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누가 사갔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월희가 소매를 잡아 끌어 혜란이 사간 것이었지요. 장터에서 그 장면을 본 수아가 돌아와 말했을 때 만복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제 그 콧방귀가 자신에게 되돌아왔지요. 만복은 이를 갈았습니다. 주막 안을 돌아다니며 쓸만한 독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장터 곳곳에 사람을 풀어 묵은 독을 사 오라 했지만 구하기 어려웠지요. 흉년 소문이 돌면서 술도가마다 독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제시하는 값이 올라갈수록 상대방의 값도 따라 올랐지요. 구하지 못하면 납품을 못하고, 납품을 못하면 객주와의 거래가 끊기고, 거래가 끊기면 빚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연쇄가 만복의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돌았지요. 한편 혜란은 흉년 소식을 듣고 주막 앞에 죽 한 솥을 내걸었습니다. 쌀이 귀해지는 때에 죽을 내거는 것이 살림에 보탬이 될 리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곡식이 귀해지는데 죽을 내걸면 우리 밥솥이 먼저 빈다. 혜란은 말했지요. 밥솥이 비면 다시 채우면 됩니다.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웃이 쓰러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죽솥에 물을 더 부었지요. 말로는 못마땅해도 손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끼니를 잊지 못하는 장꾼들이 죽 한 사발씩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 혼자 장터를 돌아다니는 아이, 병을 앓고 일을 못하는 포졸도 그 줄에 섰지요.
헤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이름을 불렀지요. 영감, 어제보다 안색이 좋으십니다. 아이야, 뜨거우니 후후 불어서 먹거라. 월희는 그 옆에서 솥을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고개를 들고 사발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막 살림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러나 헤라는 멈추지 않았지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어느 씨앗이 싹을 틔울지 미리 알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헤라는 그냥 뿌렸지요. 그것이 헤란의 방식이었습니다. 만복이 헤란의 주막을 찾아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혼자였지요. 평소에는 수하 한두 명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홀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헤란의 눈에 먼저 띄었지요. 혼자 온다는 것은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헤란은 행주를 손에 쥔 채 만복이 마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만복은 마루에 올라앉으며 말했습니다. 헤란아, 나 좀 봐라. 헤란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마루 끝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복은 잠시 마당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나도 사정이 딱하다. 흉년의 빚쟁이를 등에 업고 있으니 어찌 버티겠느냐. 내 술독을 잠깐만 빌려다오. 잔치만 끝나면 후이 갚아주마. 헤라는 만복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요. 꾸며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제일의 주막 주인이라는 껍질 아래 빚을 진 사내가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헤란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었지요. 헤란 자신도 새벽마다 솥이 빌까봐 두렵고 시어머니 기침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만복은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날 내가 자네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과하겠다. 쌀값 올린 것도 누룩 막은 것도 내가 한 짓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어렵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지요. 만복이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헤라는 만복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헤란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은 정해져 있었지요. 월희는 부엌 문 안쪽에서 그 모습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그러나 헤란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부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헤란의 옆에 조용히 섰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것이라는 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 담겨 있었지요. 헤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술은 제가 직접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얼굴에서 딱한 빛이 천천히 가셨지요. 그 자리에 냉기가 들어찼습니다. 과부 혼자 장터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목소리와 달랐지요. 사과를 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헤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텨봐야 알겠지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오래 버텨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만복은 잠시 헤란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에서 내려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함도 있었고 어딘가 쓸쓸한 빛도 있었지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월희가 조용히 말했지요. 잘하셨습니다, 마님. 헤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탓이었지요.
만복이 마당을 나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두려움 하나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를 헤라는 가만히 생각했지요. 저녁 어스름이 마당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고을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를 맞이하는 큰 잔치가 관아에서 열린다는 것이었지요. 고을 어른들과 장터 상인들이 두루 초대받았고 잔치상에 오를 음식과 술을 각 주막에서 납품받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장터가 들썩였지요. 관아 잔치에 술을 납품한다는 것은 장터에서 이름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 납품하면 다음에도 부름을 받았고 다음 납품이 또 다른 거래로 이어졌지요. 만복은 이미 관아 아전에게 손을 써두었습니다. 잔치 술 납품은 자신이 맡겠다고 큰 소리를 쳐두었지요. 한양 객주와의 약조도 있고 관아와 연을 이어두는 것이 장터에서 주막을 굴리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만복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놓을 술이 없었지요. 급히 빚은 것들은 맛이 없었고 제대로 된 독이 없으니 짧은 시간에 좋은 술을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전을 붙잡고 기한을 늦추어 달라고 했지만 아전은 고개를 저었지요. 잔칫날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혜란의 술독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았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 했지요. 살 수 없으면 빼앗으면 그만이라고 만복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 때 쓴맛이 났지요. 그러나 그 쓴맛을 삼켰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결심을 굳히는 밤, 만복은 방 안에 홀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상이 아직 치워지지 않았지요. 아들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상 위에 놓인 술 한 잔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요.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급히 빚어 맛이 거친 술이었지요. 잔을 내려놓으며 쓴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 주막을 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돌도 안 된 아들을 등에 업고 기둥을 세웠지요. 이 집이 내 것이라고, 내가 크면 이 마루에서 손님을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등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 따뜻한 무게가 등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지요. 붙들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는 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만복은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를 설득해 두었지요. 제사상 앞에서 한 번 더 그 설득을 반복했습니다. 눈을 뜨고 잔을 내려놓았지요. 결심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만복은 수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지요. 혜란의 주막 뒷뜰에 있는 술독들을 밤중에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만복은 그 눈빛을 못 본 척했지요. 거절하면 어찌 되는지 수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복 밑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었지요. 일이 끝나면 입을 열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수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미 손을 더럽힌 사람은 한 번 더 더럽히는 것이 처음보다 쉬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지요. 그날 밤은 구름이 짙었습니다. 달이 가려 장터 골목이 평소보다 어두웠지요. 바람도 없었습니다. 소리가 잘 전해지는 밤이었지요. 혜란의 주막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혜란은 며칠째 새벽부터 움직인 탓에 지쳐 있었고 시어머니의 기침이 이틀 전부터 심해져 밤을 꼬박 새웠지요. 그날 저녁은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깊어졌지요. 월이는 혜란이 잠드는 것을 보고 이불을 여몄습니다. 마님의 숨소리가 고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 자리로 돌아갔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월이는 꿈도 없이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몸이 먼저 기척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열었지요. 고요한 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소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움직이는 소리였지요. 주막 뒤쪽이었습니다. 술도가에서 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창고에 도둑이 드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지요. 그때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고 사람 수가 둘 이상이고 뒤쪽에서 들렸지요. 월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겁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럿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겁이 나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혜란을 깨울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곤히 잠든 얼굴이 떠올랐지요. 며칠째 쌓인 고단함이 겨우 풀리는 중이었습니다. 흉년에 죽솥을 내걸고 시어머니 약을 다리고 술독을 챙기면서 버텨온 몸이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마님을 깨워봤자 어린 여종 하나 데리고 관아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사이 독은 이미 실려 나갈 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빠른 발이 필요했지요. 월희는 버선 바람으로 뒷문을 열었습니다. 뒷뜰 쪽으로 돌아보니 그림자들이 보였지요. 두세 명은 된직했습니다. 독을 옮기려고 지게를 세우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월희는 돌아서서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지요. 어둠 속에서 발이 가는 대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흉년에 혜란이 죽을 나누어 주었을 때 줄을 서던 사람들 중 다리를 저는 포졸 하나가 기억났지요. 죽 한 사발을 받아 다 비우고 고맙소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말했지요. 그냥 지나쳐 가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야간 술날을 돌지 못하고 관아 옆 작은 집에서 지낸다는 것을 혜란에게 들은 적이 있었지요. 월희는 그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발이 돌에 채여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넘어질 뻔하면서도 손을 짚고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포졸의 집 문을 두드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잠에서 깬 포졸이 눈을 비비며 내다보았지요. 월희는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말했습니다. 주막 뒤뜰 술독을 빼앗으러 온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늦습니다. 포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죽 한 사발이 이 밤을 움직였지요. 포졸은 옷을 걸치며 관아 문을 두드렸고 사또는 잔치를 앞두고 술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계란의 주막 뒤뜰로 달려갔지요. 만복의 수아들이 첫 번째 술독에 손을 얹는 순간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불빛이 뒤뜰을 환하게 밝혔지요. 수아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을 얹은 채로 눈만 크게 떴지요. 월희는 관아 포졸들 뒤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술독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란히 서 있었지요. 월희는 그 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놀이개를 팔아 사온 독들이었습니다. 혜란과 밤을 새워 깨운 독들이었지요. 그 독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횃불이 켜지자 만복의 수아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술독에 얹었던 손을 거두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포졸들이 사방을 둘러쌌고 수아들이 들고 있던 지게와 밧줄이 고스란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 수아들은 하나씩 포박되었지요. 뒤뜰이 소란스러워지자 혜란이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왔지요. 횃불 아래 포졸들이 서 있고 낯선 사내들이 포박된 채 마당에 꿀려 있었습니다. 혜란은 잠깐 멈추었다가 월희를 찾았지요.
월희가 포졸들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벗은 바람의 옷도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였지요. 발바닥이 돌에 긁혀 있었습니다. 혜라는 그것을 보았지요. 월희는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이 아이의 버릇이었지요. 혜라는 아무 말 없이 월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월희의 어깨가 그 손 아래에서 한 번 떨렸지요. 만복은 이튿날 아침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했지요. 수아들이 제 마음대로 한 일이라고 자신은 시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지요. 장터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포졸이 직접 목격한 일이었고 수아들이 실토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입을 열자 더 많은 것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만복이 어떤 말로 막으려 해도 이미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멈추지 않았지요. 조사가 이어지자 만복의 다른 죄들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혜란이 쌀을 사러 갈 때마다 곡식상에 미리 말을 넣어 값을 올린 것, 누룩 물량을 미리 사들여 작은 주막들이 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밝혀졌지요. 장터 주막 몇 곳을 협박해 제 주막에 손님을 몰아준 것도 나왔습니다. 술에 물을 섞어 양을 늘린 뒤 제 값을 받고 판 것까지 드러났지요.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관아 마당에 서 있던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만복이 두려워 모른 척 해왔던 사람들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요. 사또는 만복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부당하게 모은 재산 일부를 몰수하고 장터에서의 거래를 일정 기간 금하는 명을 내렸지요. 만복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 마당을 나섰습니다. 기둥처럼 굵었던 어깨가 그날은 달라 보였지요. 걸음이 무거웠고 시선이 아래를 향했습니다.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이 혜란에게 닿았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무너진 빛이 있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진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혜란은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려움 하나가 사람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혜란은 알고 있었지요. 아들을 잃고 빚을 지고 살아남으려고 버둥거리다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만복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었지요. 그러나 안다는 것이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혜란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복의 뒷모습이 관아 문을 나서 사라질 때까지였지요. 잔칫날 아침부터 관아는 분주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처마에 등이 달렸지요. 음식을 실은 지게꾼들이 관아 문을 들락거렸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손, 떡을 안치는 손, 고깃국을 저으는 손들이 마당 곳곳에서 바삐 움직였지요. 고을 잔치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들뜬 기색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술 문제 때문이었지요. 만복이 납품하기로 했던 술이 모두 쉬어버렸습니다. 급히 빚은 것들은 냄새부터 달랐고 잔치상에 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아전들이 장터 주막들을 돌았지만 단번에 내놓을 만한 술이 없었습니다. 흉년의 쌀이 귀해진 탓에 술을 넉넉히 빚어둔 곳이 없었지요. 아전들이 주막 문을 두드릴 때마다 주막 주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칫날이 술 없이 지나가게 생겼다는 말이 돌자 관아 안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지요. 그때 관아 문 앞에 수레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혜란이었습니다. 월희와 함께 술독 여러 개를 실은 수레를 직접 끌고 왔지요. 두 사람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관아까지 술독을 실은 수레를 끌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월희가 뒤에서 밀었고 혜란이 앞에서 당겼습니다. 돌부리에 수레바퀴가 걸릴 때마다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넘겼지요. 뒤따라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고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복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고을 사람들이었지요. 과부와 어린 여종이 술독을 싣고 관아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잠깐 잃었다가 가라앉았지요. 아전이 다가왔습니다. 납품 약조도 없는데 어찌 왔소? 헤라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잔치에 술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맛을 보시고 올릴만 하면 올리시고 아니면 돌려보내십시오. 아전은 잠시 망설이다 사또에게 여쭈러 들어갔지요.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헤라는 술의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지요. 월희는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사또가 직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헤란과 월희 앞에 섰지요. 월희가 작은 잔에 술을 따라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사또는 잔을 들어 향을 먼저 맡았습니다. 눈이 조금 달라졌지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전체가 그 침묵 안에 있었지요. 그리고 사또가 말했습니다. 독하지 않은데 깊구나. 그 한마디가 마당에 퍼지자 고을 어른들이 앞다투어 잔을 받아왔습니다. 뒤끝이 맑고 속이 편하다. 이게 어느 주막 술이오. 이런 술은 처음이오. 술렁임이 달라졌지요. 조금 전까지의 술렁임이 걱정이었다면 지금의 술렁임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잔이 오가고 또 오갔지요. 계란과 월희가 가져온 술독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사또는 헤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부의 손끝에서 고을 잔치가 살았구나. 헤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익숙지 않은 사람처럼 어깨가 조금 굳었지요. 그러나 옆에 선 월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월희는 손이 잡히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요. 헤란은 월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이 술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월희를 바라보았지요. 월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잔칫날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술독에서 오른 향이 관아 마당을 조용히 채웠지요. 흉년 중에 이웃에게 죽을 나누어 주던 그 손으로 빚은 술이었습니다. 월희가 어머니의 놀이개를 내놓으며 시작한 술이었지요. 비 오는 처마 밑에서 거두어진 아이와 새벽마다 혼자 불을 지피던 여인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이 자리까지 흘러온 것이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술값을 받은 날, 헤라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잠깐 내려다보았지요.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약값, 쌀, 누룩, 다음 술을 빚을 재료들. 셈을 하다 보면 늘 남는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헤라는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 품에 넣었지요. 이른 아침 헤라는 홀로 장터로 나섰습니다. 월희에게는 주막을 부탁하고 나왔지요. 가는 곳은 장터 끝에 있는 전당포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곳이었지요. 헤라는 전당포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물건들이 선반 위에 가득했고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전당포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라는 단도직입으로 말했지요. 얼마 전 이곳에 놀이개 하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붉은 실에 작은 옥이 달린 것인데 어디 있습니까? 전당포 주인은 장부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물건은 이미 팔려 나갔소. 헤라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누가 사갔습니까? 전당포 주인은 선뜻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눈빛이었지요.
헤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놀이개 임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죽은 어미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지요. 팔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이제 되찾아 주려고 왔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헤란의 눈빛을 잠시 살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 포목전을 하는 상인이 사갔다고 했지요. 헤란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포목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포목전 상인은 놀이개를 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줄 생각으로 산 것이라고 했지요. 보기 드문 옥이 달린 것이라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헤라는 처음 판 값보다 더 쳐서 사겠다고 했지요. 상인은 머뭇거렸습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었지요. 이미 아내에게 줄 것으로 점 찍어두었으니까요. 헤라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놀이개를 품에 안고 혼자 여러 밤을 버텨온 아이입니다. 술도가에서 쫓겨나 길 위를 떠돌다가 비 오는 처마 밑에 쓰러진 아이였지요. 그 아이 손에 돌아가야 할 물건입니다. 상인은 헤란의 얼굴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선물할 놀이개 하나를 아까워하는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지요. 상인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놀이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값은 받지 않겠소. 그 아이에게 잘 가져다 주시오. 헤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인은 손을 내저었지요. 돌아오는 길에 헤라는 놀이개를 손에 쥐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붉은 실이 조금 바랬고 옥에 작은 흠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 물건이 지나온 시간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월희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남겼을지, 어린아이가 이것을 품에 쥐고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을지를 생각하면서 걸었지요. 술도가의 겨울밤도, 빗속의 길도, 처마 밑의 그 밤도, 이 작은 물건이 그 모든 밤 동안 아이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 헤라는 월희를 불렀습니다. 월희가 부엌에서 나왔지요. 헤라는 아무 말 없이 월희의 손을 펴고 그 위에 놀이개를 얹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물건이다.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월희는 손바닥 위에 놀이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다가 다시 천천히 손가락을 모아 쥐었지요. 손 안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지요. 헤라는 월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놀이개가 돌아온 뒤로 주막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아침이면 여전히 헤란이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고 월희는 그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랫목에서 기침을 하며 일어나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그러나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지요. 무거운 것이 조금 거친 것 같은, 오래 닫혀있던 문이 가만히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월희를 부르는 방식이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었지요. 처음 월희가 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 아이라 불렀습니다. 주막에 머문 지 한 달쯤 지나서는 월희야라 불렀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라는 말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헤란도 정확히 몰랐지요. 어느 날 문득 들었을 때 이미 자연스러운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희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헤란은 알았지요.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우리 아이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헤란은 하던 일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국자를 솥에 걸쳐두고 부엌 문 너머를 바라보았지요. 그 말이 무겁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래 기다린 말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어느 저녁 월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약 다리는 것을 돕던 중이었지요. 약 냄새가 방 안을 채우고 화롯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사용해 거칠어진 월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손 안에서 월이의 손이 처음에는 뻣뻣하게 있다가 조금씩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꼭 쥔 채 말했지요. 이제 남의 집 여종이 아니라 우리 집 아이로 살 거라. 월이는 처음에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만 깜빡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확인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와 자신밖에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을 뿐이지요. 그 손의 온기가 말 대신이었습니다. 그제야 월희가 울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먼저 흘렀지요. 그 다음에 어깨가 떨렸고 그 다음에야 가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지요. 술도가에서 쫓겨나던 날도, 비 오는 처마 밑에 쓰러지던 날도,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밤을 버티던 날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울면 안 되었지요. 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고, 더 약해지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 참았던 것들이 이 밤 한꺼번에 흘렀지요. 헤라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손을 멈추었지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희의 옆에 앉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맞대고 앉아 월희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요. 등을 쓸어주지도 머리를 쓰다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것들은 언제나 침묵 안에 있었으니까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약다리는 냄새가 은은하게 방을 채웠지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있었지요. 가족이란 이름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이와 가족을 잃고 버텨온 두 사람이 그 밤 같은 온기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가족이 되자고 말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지요. 흉년이 지나고 새 곡식이 나왔습니다. 들판의 벼 베는 소리가 들렸고 장터에 햇곡식이 나오자 쌀값이 내렸지요.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펴졌습니다. 한 해를 버텨온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가 깃들었지요. 장터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주막 앞에도 손님이 늘었지요. 헤란의 주막 뒷뜰에는 새 술독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월희가 하나씩 깨워 늘어놓은 것이었지요. 크고 작은 것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처음 장터에서 사온 낡은 독 10개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버려진 채 서 있었지요. 지금은 독마다 술향이 배어 있었고 그 향이 뒷뜰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아침이면 이슬이 독 위에 맺혔다가 햇살을 받아 사라졌지요. 그 반짝임이 헤란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헤란의 주막을 고을 제일의 따뜻한 주막이라 불렀습니다. 술이 좋다는 말보다 그 말이 먼저 돌았지요. 문턱이 낮은 집, 빈손으로 들어와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는 집이라는 말이 장터를 돌았습니다. 멀리서 장을 보러 온 상인들도 헤란의 주막을 찾았지요. 술 한 잔을 마시러 왔다가 국물 한 그릇을 얻어 마시고 국물 한 그릇을 얻어 마시다가 이웃 장꾼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돌아갔습니다. 주막이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지요. 헤라는 새 곡식이 나온 뒤에도 주막 앞에 죽 한 솥을 내걸었습니다. 흉년이 지났으니 굶는 이웃이 없어도 그냥 내걸었지요. 시어머니는 이제 그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 죽솥에 불이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했지요. 고을 사람들이 지나다 한 사발씩 들었습니다. 뜰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었고
노인들이 처마 아래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혜란의 주막 앞은 늘 그렇게 사람 냄새가 났지요. 월희는 술독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나씩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독벽을 두드렸지요. 그 손끝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익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주막에 왔을 때 월희의 손은 늘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무언가를 잘못 건드릴까봐, 무언가를 망가뜨릴까봐 늘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지요. 손이 먼저 나아갔고 독이 그 손에 답했습니다. 어미의 놀이개는 월희의 옷 안쪽에 다시 자리를 잡았지요.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월희에게 가장 안심이 되는 것이었지요. 사또가 혜란의 주막을 찾아온 것은 잔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화 없이 홀몸으로 왔지요. 마당에 앉아 술 한 잔을 받아 마시고 뒤뜰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빈독에서 좋은 술이 나오? 혜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술독들이 나란히 서 있는 뒤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비어 있어도 쌓인 것이 있는 독이라 그 향이 새 술을 익히는 것 같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뜻이 술독만을 이르는 것이 아님을 알아챘는지 잠시 혜란을 바라보다가 잔을 들었지요. 혜란은 그 말이 술독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래 비워진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쌓인 것이 있는 사람, 새 술을 담으면 깊고 부드럽게 익히는 독처럼 사람도 그렇게 서로를 익혀가는 것이라는 것을. 월희가 그랬고 혜란 자신이 그랬지요. 그리고 만복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 안에 쌓인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술맛이 달라지는 것이었지요. 월희는 마당 한편에서 술독을 닦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월희가 작게 웃었지요. 혜란도 웃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넉넉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처마 밑 제비가 날아들었다가 다시 날았습니다. 바람이 술독 사이를 지나며 깊은 향을 실어왔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